창비 공통국어 1 단원의 소단원 2 소설 브로콜리 펀치 할게요. 자, 22쪽 개관 잠깐 읽어보고 학습활동 읽고 본문 들어올게. 자, 22쪽 오세요. 자, 요거는 좀 읽어오세요. 읽어오시고, 자, 이미 많이 나갔다는 거죠, 브로콜리? 그러면 빨리 할게. 자, 제재. 브로콜리 펀치는 이렇게 한 건 제목이에요. 복싱 선수인 원준의 오른손이 어느 날 갑자기 브로콜리로 변하면 말이 되냐? 씨. 자, 근데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이런 걸 환상소설이라고 그래요. 환상문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뭐 최근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환상소설 뭐가 있니? 너네 아는 거 있는데? 그 저기 뭐냐? 해리포터? 이건 소설이라고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이건 동화 쪽이라고 해야 되겠지? 아니냐? 소설이냐? 어? 그래, 그 SF인데 이게 조금 용어가 다르더라고. SF 영화라는 말은 알죠. 공상과학 영화. 근데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 마법이 있는 세계가 정상적인 것처럼 나오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 세계에서 마법을 부르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반 현실 세계에 갑자기 어떤 애가 마법을 써. 그럼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게 있지만 마법을 부르는 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세계관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어느 날 오빠가 벌레로 변했어. 그럼 놀래야 맞잖아. 근데 놀래지를 않아. 그냥 자연스럽게 돼. 카프카의 변신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 그 한국 소설 중에서도요. 타인의 방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 개인 찍었다 이것이. 타인의 방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기 남편이 농으로 변해요. 가족 관계가 와이프가 맨날 내가 출장 나가 있는 사이에 밖으로 싸도는 거예요. 내가 오늘 놀래줘 일찍 들어왔는데 옆집 사람이 나를 못 알아봐. 나를 도둑으로 알아. 나를 처음 봤대. 그럼 나도 당신 처음 봤는데 그럼 당신도 도둑이야? 뭐 옥신각신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뭐가 막 움직이는 느낌도 나고 불 켜보면 가만히 있어. 또 누우면 뭐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아. 막 숟가락 떠다니고 막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내가 점점 굳어. 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선가 자주 보던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막 키스를 막 퍼부어. 이게 와이프인 거예요. 그것도 나가요. 쪽지를 써놓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부 관계라든가 가족 관계가 되게 이제 멀어지는 거지. 뭐 이런 걸 상징하는 소설이에요. 생각해보면 너네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은 들어봤어요? 그런 게 있어요. 생각해보면 사실은 아주 최근의 소설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꽤 오래됐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바뀐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안 보잖아요. 자연스럽게 보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환상소설이라고 한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SF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근데 이걸 강조하진 않으신 것 같고 이런 문학이 있다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되겠어요. 좀 더 다시 보고요. 자, 다시 올게요. 일상과 비일상을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것. 이게 환상소설의 특징이에요. 손이 브로콜리로 변하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기이한 일이 생기는 데에도 등장인물들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다. 이게 환상소설의 특징이에요. 장르적 특성인 거고요. 이런 모습을 유쾌하다고 할 수는 없는 이유는 이 기묘한 현상이 억눌린 부정적 감정을 드러낸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 걸 상징하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등장인물들이 합심하여 서로가 가진 마음의 매듭을 풀어주는 모습을 보면 독자 역시 어느 순간 마음의 매듭이 풀리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환상적 설정을 통해 소설 읽기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환상적 설정. 이게 이 소설의 특징인 거예요. 작품 곳곳에 숨어있는 상징적 장면으로 다양한 해석을 볼 수도 있다.
환상소설적 요소가 있다. 환상 잠깐 읽고 다시 올게. 자, 환상문학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환상 속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장르이다. 23쪽으로 왔어요. 주로 초자연적이고 비현실적이거나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건 및 재제를 다룬다. 우리가 고전 소설에서 보면 구름을 타고 날아다닌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도술로 뭘 반신하거나 그러면 등장 인물들의 변신에 대해서 다른 인물들이 놀래요. 그래서 놀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환상문학을 통해 독자는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현실세가 비현실세를 넘나드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삶과 세계에 대한 이해 폭을 확장할 수 있다. 또한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상을 해결 나갈 다양한 대안을 탐색할 수 있어. 물론 이게 브로콜리가 싹이 터가지고 씨가 팍 터진다 이런 게 해결이 되진 않겠지만 상징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뭐 서로가 서로를 도와준다거나 이런 거겠죠. 대안을 탐색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 성찰의 계기를 준다라는 의미에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도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앞으로 다시 가서 갈래 단편 소설이고요. 일종의 성장 소설이에요. 원래 성장 소설은 지우야. 원래 성장 소설은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고 거기에 적응해가는 인물이 나오는 걸 성장 소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까지 보지 말고 그냥 말 그대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렸다 정도 이해하셔도 되겠어요. 응? 우리가 제대로 지금 뭐 국문학을 배우는 게 아니니까. 자, 성장 소설은 다른 말로 교양 소설이라고도 하고요. 그 과정을 통과의례 입사의식이라고도 해요. 콧구멍을 파. 집어넣고. 자, 통과의례 입사의식. 용어 외우세요. 통과의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지안이 통과의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누구나 죽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결혼도 하고요. 또 하나 뭐 있냐? 성년식이 있고 하나가 뭐지? 장례식이 있고요. 결혼식이 있고요. 하나 뭐냐? 응? 이 관혼상제. 자, 관혼상제. 그래, 제사. 이렇게. 요 관이 쪽 관. 여러분들이 20살, 요새 몇 살이냐? 성년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원래 성년식 할 때는 뭐 여자 남자 주는 게 좀 다르긴 한데, 그 성년식도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 성년식을 치르는 과정을 통과의례라고 해요.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시기, 그 기념식인 거예요. 그걸 입사의식이라고도 해요. 일단 통과의례라는 말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좋아요. 시점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23쪽. 이거 시점 무슨 시점으로 배웠죠? 나오나요? 어디 나오나 이거 시점이? 안 나오나? 몇 인칭 무슨 시점으로 배웠니? 관찰자로 배웠니? 맞아요? 그러면 자, 근데 어디에 나오지 이거? 24쪽이 아유 고마워라. 24쪽 어디에 나와? 이거? 자, 답은 나와 있진 않구나, 그지? 자, 여기 보세요. 23쪽. 제가 아마 여기 표현 해놨던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더라, 지호야.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 나눌 때 일단 기준은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으면 작품 안에 있으면 1인칭이에요. 작품 밖에 있으면 3인칭이에요. 자, 여기서
작품 속에 있다, 작품 안에 있다라는 말은 다른 인물과 대화를 주고받거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까지 말했을 때요. 극화되었다라고 하고, 작품 밖에 있다라는 말은 동그라미 쳐야 되겠다. 이렇게 작품 밖에 있다라는 말은 다른 인물과 대화하거나 행동을 함께 하거나 하는 걸 할 수 없다, 이렇게. 이걸 비극화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몰라도 줘요. 행동할 수 없다,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중에 1인칭으로 쓰냐 3인칭으로 쓰냐 이럴 때 1인칭으로 가면 좀 더 주관적, 1인칭 관찰자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1인칭이 그렇다는 거야. 1인칭에 비해 3인칭은 좀 더 객관적 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그 중에서 1인칭 주인공과 1인칭 관찰자 하면, 자, 조심하셔야 될 게, 자, 1인칭 관찰자는 주인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관찰자가 다른 주인공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이에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단 이상하지? 이상해서 쳐다보는 거 아니야? 1인칭인데 왜 객관적이지? 그래서 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생각 없이 본 거야? 어때요? 1인칭인데 객관적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안 돼요? 관찰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게 맞아요. 근데 여전히 1인칭이기 때문에 주관적 해석이나 평가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는 또 맞는 말이에요. 쓰세요. 주관적이 중심이 아니고요. 주관적 해석이나 평가가 들어가기도 한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는 하시고, 자, 본문 들어갈게요. 자, 24쪽 볼게요. 자, 우리 어차피 뭐 그냥 소설 수능하는 게 아니고 일단 내신에는 거 그대로 하는 거니까 자꾸 보고 갈게요. 나는 요양보호사고, 원준이가 주인공이죠. 나의 남자친구 복싱 선수고, 할머니 한 분 나오시고 할아버지 한 분 나오시고. 자, 앞부분 줄거리. 요양보호사인 나는, 나 서술자의, 아 여기 있구나. 1인칭 관찰. 그래서 요거 말해준 거였니? 아유, 자, 내가 못 봤어요. 자, 서술자예요. 주인공은 고원준이고요. 자, 나의 남자친구인 고원준은 복싱 선수인데 어느 날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하는 병에 걸린다. 특이한 사건인데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없어요. 그래서 환상소설이에요. 의사는 마음 편하게 며칠 푹 쉬면 손이 낫는다며 엽록소를 억제하는 약을 처방한다. 웃기죠? 재밌는데 어쨌든 환상소설의 개념이라서 그래요. 나는 나가 돌보고 있는 요양보사니까 안필순이라고 하는 할머니와 그녀의 애인인 박광석이라는 할아버지와 함께 나의 친구의 문제를 도와주는 인물들이에요. 주동인물, 자, 고원준 주인공을 주동인물이라고 하고요. 주인공이라고 하고요. 안필순 이런 사람은 나는 조연일 수 있고 얘는 엑스트라 정도 되겠죠. 사실은 보조적 인물이에요. 근데 그냥 단역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얘도 거의 뭐 조연 정도급은 되는 것 같아요. 자, 안필순 할머니와 박광석 할아버지와 함께 할머니가 키우던 앵무새인 말자의 장례식을 치른다. 이후에 저녁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원준의 손이 브로콜리가 되어 걱정이라고 말한다. 박광석 할아버지는 그 병은 마음고생이 심하면 생기는데 뭐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원준이가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원주님이 그래서 심적 원인에 의한 것이다. 산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금방 낫는다며 내일 함께 산에 가자고 제안한다. 안필순 할머니 댁을 나선 나는 원준의 집에 들러서 원준에게 힘든 일이 있는지를 묻는다. 자, 내가 할아버지에게 마음고생이 심하면 생긴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원준이가 마음고생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내일 같이 산에 가자고 제안한다. 합심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자,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라고 아까 그랬죠? 참고로 자, 소설 조야 집어넣고 집중해라. 소설 구성의 단계. 소설 구성은 무엇에 따라 바뀌니? 갈등의 변화 양상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갈등이 암시되면 발단, 갈등이 시작되면 전개, 갈등이 고조되면 위기, 갈등 최고조 절정, 갈등 해소 결말이에요. 주제는 주로 어디서 나타날까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중에 주제가 어디서 명확하게 드러날까요? 결말에서 드러날 것 같지만 절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갈등이 최고조 달하는 부분에서. 자, 그 중에 여기는 위기 파트예요. 자, 용어 하나 알고 가자. 요거 외우세요. 왼쪽에 쓰셔도 좋고 우리 개념어 정리집에 있기는 해요. 외우세요. 자, 대화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요, 그냥 큰 따옴표가 반 이상 있잖아요. 눈으로 쓱 봤을 때 큰 따옴표가 여기는 지금 여기 일부밖에 안 보이지만 여기는 큰 따옴표 잘 안 보이죠. 요런 데만 반쯤 있죠. 여기 거의 안 보이네. 요런 건 대체로 서술이고요. 큰 따옴표가 이렇게 반 이상 있으면 요런 것도 큰 따옴표 많죠? 여기는 반반이네. 이렇게. 그럴 때 자, 큰 따옴표로 진행되면 대화예요. 쓰시고 외워야 돼요. 간접적 성격 제시 방법 또는 심리 제시 방법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격과 심리는 사실 다르지만 같은 걸 보셔도 돼요. 캐릭터의 뜻이에요. 캐릭터. 쓰면서 한번 외우세요. 간접적 성격 제시 방법. 보여주기. 쉼표예요. showing. 쉼표예요. 극적 다음에는 중점이다. 가운데점이에요. 극적 제시, 장면적 제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간보극장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간보극장. 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구나. 간보극장 외우셔야 돼요. 큰 따옴표가 들어가면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큰 따옴표가 나갔어. 이렇게. 그러면 그냥 간보극장 외우시고, 전개 속도는 하나하나를 대화로 다 보여주기 때문에 전개가 느리다고 하고요. 요거를 속도를 지연시킨다는 말을 해요. 반면에 생동감은 강하다. 서술은 이따가 다시 한번 쓰게 되든가 하면 쓰고요. 자, 일단 쓰세요. 됐어요? 자, 위기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이고요. 주야, 나는 말이야 복싱을 하기가 싫어.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원주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어떤 갈등이 좀 심하게 있는 거죠. 들이마셨다 내뱉었다. 신중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잠시 후 뱃속에 뭉친 무언가를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과 갈등을 했어요. 뭉친 무언가를 풀어내듯이 느릿느릿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복싱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집중이야. 뭐에 집중하냐면 지금 내 눈앞에는 이 새끼를 곤죽으로 만들겠다는 집중. 어쨌든 싸워서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되는 거니까요. 왼손으로 안 되면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안 되면 머리를 들이받아서라도 뻗어버리게 만들어야겠다는 집중. 어쨌든 운동할 땐 이렇게 시키기라도 하지.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되냐, 열정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려면 되게 디테일하게 생각해야 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잖아. 상대방이 피를 흘리는 모습, 조금씩 힘이 빠져가는 모습,
내 펀치에 쓰러지는 모습 같은 걸 상상하는 거. 그런데 너 살면서 그런 상상을 해본 일이 있냐? 진짜로 미워하는 사람이 너에게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을 때려서 무너뜨리는 모습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그려내 본 적이 있냐 말이야. 이런 것들이 힘든 거예요. 응? 그래서 자기가 지금 힘들어하게 된 원인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어요. 나는 심지어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아. 이게 큰 따옴표가 서술이 아니었네요. 큰 따옴표가 쭉 이어지는 거였네요. 대사 더럽게 기네요. 지금 여기 대사 시작했잖아요. 대화 시작했잖아요. 여기 대화잖아. 요 두 줄만, 요거는 묘사, 이만큼 묘사, 요만큼 서술이에요. 다시 대화인데 대화가 큰 따옴표가 쭉 이어지는 거네.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거네요. 그럼 전체가 대화였네. 그죠? 그래서 간보극자인 거예요. 다시 쭉 볼게요. 나는 심지어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아. 아니 오히려 좋아해. 복싱에 목숨 걸고 나랑 비슷한 삶을 살았을 이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공감대를 느끼는 거죠. 응? 동료의식, 동류의식 이렇게 나와도 좋고요. 공감대를 느끼고 있다 해도 좋고요. 갈등의 원인이에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친구잖아. 동료예요. 근데 눕혀야 돼. 그래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곤죽으로 만드는 상상하는 것이 실제로 곤죽으로 만들기 주먹을 내뻗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되게 힘들어진 거야. 이건 스포츠다, 직업이다 계속 생각했지만 스포츠건 직업이건 맞으면 아프고 아픈 건 싫거든. 진짜 싫건 기분 나쁘거든. 그런 걸 생각하게 된 날부터였어. 복싱이 하기 싫어진 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자, 복싱 선수 그만두고 싶어 하게 된 계기. 어렵지 않죠? 넘어가 되겠죠? 용어 중심을 아시면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휙 그만둘 수 있는 것은 일은 아니었지. 뭐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거죠. 복싱 하다가 뭘 할 거야? 응?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난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 그러다 그럴 때 해결책을 찾았어. 상대방을 미워해 보기로 한 거야. 미워하는 게 힘들었던 거니까 그래 뭐 직업인상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그래 진짜로 미워해 보자. 그럼 해결이 될까 싶었던 거죠. 미운 상대를 때리는 건 그나마 좀 쉬울 것 같았거든. 자기 합리화예요. 이런 말 익숙해 보셔야 돼요. 자기 합리화하고 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의 어떤 마음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 걸 좋아하려고 애쓰는 것이 힘든 것처럼 미워하지 않는 걸 미워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야. 미워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되게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마음이 여린 사람 같아. 응? 그래서 나는 미움을 억지로 만들어냈다. 세상 나쁜 것, 그러니까 복싱 계속 하고 싶었긴 했던 거예요. 세상 나쁜 것들 다 갖다 붙이면서 미워야 돼만 반복한 거야. 저 사람은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 요게 자기 합리화예요. 마음에 안 들어. 여기보다는 여기가 맞는 거야. 요것도 자기 합리화예요. 때리고 있는데 저게 생각보다 나쁜 새끼야 라고 때리려고 한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책이 위에가 자기 합리화라고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 사람도 날 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을 거야. 맞기 전 먼저 때려 눕혀야만 해. 다시는 내게 기울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밟아버려야 하면서 경기가 없는 날에도 나는 온종일 그런 것들만 생각했어. 나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싶게 만드는 것들. 그래야 내가 주먹을 실제로 상대방을 때려서 눕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감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응축시켜서 오른쪽 글러브 안에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래서 얘가 브로콜리로 바뀐 건가 봐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됐어. 브로콜리도 때리면 뭐 다치진 않을 테니까 아마 그 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측에 잠깐 보고 갈게요. 자, 브로콜리로 변한 오른손 이렇게 됐어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즉 때리고 싶지 않은데 때릴 수밖에 없다고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컨트롤하려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브로콜리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내적 갈등과 마음가짐을 일단 표현한 것이다. 자, 내적 갈등, 마음의 짐, 폭력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
일상적 소재를 환상적으로 표현하여 인물의 내면을 형상화했다. 자, 밑에 것도 중요하죠. 일상적 소재를 환상적으로 표현. 이것도 중요하네요. 이게 소설상의 표현상의 특징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 본문에 나오니까 그냥 읽을 수 있으면 돼, 사실은. 한 번 좀 정리해 보시고. 자, 원준이 허공에 브로콜 휙 내뻗었다. 오른손을 지른 거죠. 어둠 속에 오톨토톨한 브로콜리의 모양이 반짝 드러났다. 귀여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아무리 하려고 해도 화가 나질 않아. 자, 고민이 깊어지자 방어기제가 작동을 볼 수 있음. 말이 너무 어렵다. 자, 때리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 손이 사람을 상처 줄 수 없는 브로콜리로 바뀐 거고, 그래서 동시에 화도 나질 않게 됐어요. 그럼 더 이상 건설할 수 없겠죠. 원준의 브로콜리가 몇 번 더 허공을 때렸다. 때리다 결국 툭 터져 떨어졌다. 그런 거 관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겠지. 그렇게 괴로운 일을 무엇하러 해야 하는지 넌 모르겠지. 그렇지만 나는 이걸 너무 오래 해요. 이게 뭐야? 뭐예요 여기? 권투. 상대방을 때리는 거. 안 써도 되겠죠? 써요? 권투. 선수 생활.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이야. 남 미워하는 거, 미워도 곤죽이 되게 때려주는 거. 원준은 거기까지 말하는데 입을 다물었다. 근데 이게 싫은 거지 지금. 그러자 방 안은 다시 어둠과 침묵과 슬픈 풀 냄새만이 가득했다. 오른손 브로콜리의 냄새만이 가득한 거예요. 자,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를 감각 정상화했다 그랬는데 상대방을 때리고 싶지 않은 마음, 풀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자, 침울한 분위기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니까 때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되는 거예요. 써드릴까? 자, 권투 선수이지만 상대방을 때리고 싶지 않은 마음, 미워하고 싶지 않음, 이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침울한 분위기인 거예요. 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당장 위로할 수 있는 말을 찾지 못한 거예요. 길고 힘든 이야기를 들었으니 원준이가 계속 고민해 온 거잖아요. 하루아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원준이 계속 갈등해오고 고민해오고 걸 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 텐데 위로든 핀잔이든 뭐라고 대답을 해야만 하는데 물 밖으로 끌려나온 붕어처럼 입만 뻐끔거리다가 위로할 말을 당장 못 찾는 거지. 이게 그냥 생각 없는 애 같으면 아이 뭐 이렇게 할 텐데 때려쳐 뭐 이러는 거 할 텐데 얘는 나를 위해주고 진심을 위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나의 원준의 입장에 대해서 깊이 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보면 말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나는 그 한 단어를 말했다. 자, 뭐 이건 할 수 있겠죠. 직유법이고요. 매일 원준을 힐끗 바라보았다. 아무런 기대도 없는 눈빛인 것을 어둠 속에서도 알 수 있었다. 뭐 답을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아요. 박광석 할아버지가 내일 산에 가서 이것저것 아무튼 하면 잘 났는데 내일 같이 가보자. 응? 지금 푹 자고 내일 다 같이 가보자.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산 문제 해결을 장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읽은 다음에 왼쪽 봐야 되겠네요. 자, 원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심리예요?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라는 기대를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기대 안 하는 거예요. 시무룩한 거지 아직. 나는 어둠 속에서 원준의 브로콜리를 더듬어 잡았다. 두텁고 미지근한 줄기 밑에서 두근두근 물이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원래는 필 텐데 브로콜리로 바뀌었으니까 피가 아닌 물이 지나간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
사람은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게 뭐라고 하냐, 맥박 움직이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적 공감이다. 뒤에 문제로 나오든가 학습 활동에 나오든가 그래요. 그래서 물은 쓰세요. 쉬워요.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여기다가 물에다가 인간적 공감을 느꼈다. 이게 아마 밑에 문제 나오는 걸 거야 아마. 이렇게 이 물은 브로콜리를 한 바퀴 돌아 나와 원준의 손을 돌아 나와 원준이 어디로 갈까? 미움이나 분노를 만들어내는 그런 곳으로 흘러가서 고일까? 만약에 이제 어쨌든 물이 피에 마음을 담고 돈다면 몸 여기저기를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몸 어딘가에 미움이나 분노를 만들어내는 그런 곳으로 흘러가서 고일까? 거기에 맑게 섞여들면 조금 묽어질 수 있을까? 그 갈등하는 마음이 좀 약해질 수 있을까? 없어질 수 있을까? 완화될 수 있을까? 하면서 손을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공감을 느끼고 위로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오래오래 브로콜리를 쓰다듬고 매만졌다. 뭐 하는 거예요? 의도가 뭐야? 위로해주는 거지. 힘내 이런 거예요. 위로의 행동이에요. 내 손끝에도 푸른 물이 드는 것만 같다. 이게 뭐예요? 공감이에요. 내내 뱃속이 저릿저릿했다.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잠깐 볼까요? 자, 브로콜리 쓰다듬고 매만져준다. 위로의 행동인 거예요. 아까 쓰긴 썼는데 이게 위로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슬픈 풀냄새 후각, 풀냄새 후각, 푸른 물 시각, 저릿저릿 촉각에 가까울까요? 같은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황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얘들아 여기까지 대화와 묘사 중심으로 진행됐죠? 그래서 아까 요거 자, 원래 대화와 묘사까지의 원래는 근데 여러분이 판단하기 쉬우라고 큰 따옴표 보이면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간보, 극장, 용어 외우셔야 돼요. 용어만 외워도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 보면 반대로 대답해요. 반대로. 그래서 그냥 큰 따옴표 나오면 간보, 극장 이렇게 외우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너무 빠른가? 자, 절정. 주제가 명확히 드러나는 단계가 절정이에요. 결말 아니에요. 절정이 주제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는 단계가 절정이에요.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다음날 정오쯤 등산로 입구에서 만난 나, 원준, 안필순 할머니, 박광석 할아버지는 다 인정비가 있는 분들인 거예요. 산을 오르던 도중 울타리를 넘고 풀숲을 헤쳐 낭떠러져 있는 곳에 다다른다.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는 곳이겠죠? 길이 없는 곳이니까 자리를 잡고 그래서 소리칠 수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자리를 잡고 음식을 차린 후 박광석 할아버지가 원준에게 갑자기 노래를 시키자 원준은 당황한다. 자, 노래 막 소리 지르게끔 하려고 한 거예요. 마음속의 응어리지를 풀어내기 위해서. 원준이 우물쭈물하는 동안 나는 원준의 브로콜리에 둘둘 감아놓았던 수건을 벗겨냈다. 햇빛 아래에서 보아 그런지 브로콜리는 어젯밤부터 푸르고 신선한 것 같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원준의 브로콜리를 곰곰 바라보던 안필순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그러면 나도 노래는 아니고 소리 하나 질러도 되냐? 자, 할머니도 응어리가 있음. 그러니까 아까 여기 온 사람들 나는 뭐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할머니도 인정도 있지만 응어리가 있는 인물인 거예요. 그럼 지르고 싶은 대로 지르게. 그럼요, 지르세요. 그러자 안필순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낭떠러지 끝쪽으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가장자리로부터 두어 걸음 떨어진 지점에서 머리가 핑 도는 듯 쪼그려 앉더니
다리에 힘이 없으시니까 핑 도는 쪽으로 앉더니 입 나파를 했다. 어깨가 들썩이도록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뱉으며 외쳤다. 말자야. 아까 말자가 앵무새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슈야 힘내자. 사탕 하나 먹어? 아파? 피곤해? 힘내자. 자. 혜원님 강아지 같은 거 길어본 적 있냐? 길어봤냐? 애완견이나 애완묘라 요새 애완묘 그러지? 그런 거 있어? 예전에? 죽었어? 누구 줬어? 죽었어? 예전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재수반 할 땐가? 애가 맛이 갔더만 완전히 그냥 며칠 동안에 울고불고 눈이 퉁퉁 붓고 막 그러더라. 강아지가 3년 정도 있었던 강아지가 죽었다는 건데, 응? 근데 선생님 조카도 나이가 꽤 들었는데도 원래는 언니가 기르던 강아지를 맡긴 거야. 못 키우게 돼서 한 2, 3년 키웠는데 죽으니까 거의 사람 죽은 거하고 똑같이 하더라. 실망이 없는 크던데? 돈도 많이 들어요. 걔한테 한 1억 들어갔다던데? 병 걸려가지고. 사람처럼 똑같이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혼자 살게 되면 이제 그 키우게 되나 봐. 나는 좀 약간 옛날 사람적인 게 있어서 털 달린 새끼는 밖에, 사람은 안에, 이런 생각이라 강아지 옆에 끼고 그러고 싶진 않은데, 싫어하진 않아. 좋아하는데 뭐 그런 건 있어. 근데 이제 키우는 사람들은 들어보면 뭐 애기도만 거의 그 뭐지 푸들 되게 똘똘하대. 그래갖고 이놈을 혼내면 가서 옆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면 가서 서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보고 있으면 서 있다가 다른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이 새끼도 힘드니까 벽에 이렇게 기댄대.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딱 보고 다시 딱 이렇게 쓰고 막 그런데 똑똑하지 않냐? 똑똑하잖아. 근데 이제 그게 뭐 들어오면 막 반겨주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이제 사라진 거지. 이게 사람도 그렇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되게 그래요. 한쪽 분이 돌아가시면 정말 사이 좋았던 부부는 한 6개월 1년이면 돌아가셔요. 살고 싶지 않은 거지. 밥도 잘 안 먹게 되고. 응? 그래서 한 분이 돌아가시면 항상 그 살아계신 분 밥 잘 챙겨 먹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위로하고 막 그래야 돼. 근데 이제 할머니도 아마 배우자가 없으니까 앵무새를 아주 소중하게 길렀을 거 아니에요? 동반자처럼. 근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픈 거지. 사실 어쩌면 원준이보다 더 아플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또 원준이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박강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겠죠? 응? 자, 그래서 같이 소리를 지르러 간 거야. 요거 조금 이따 다시 읽을게 와서. 자, 그다지 깊은 숲이 아니라서 그런가? 메아리가 왜 못 떨어졌어? 여기 앞에 있다. 여기. 자. 그러나 안피스 할머니 쪼그려 앉은 채 계속 외쳤다. 내가 욕한 것도 진심이 아니었고, 그냥 읽을게요. 때린 것도 진심이 아니었다. 그 앵무새에 대한 미안함. 다 쓸 수 있어야겠죠? 죄책감. 좀 더 잘해줬을 거라는 아쉬움, 안타까움 뭐 이런 거예요. 좋은 곳에 가라. 곧 다시 만나자. 어쩌면 할머니 금방 돌아가실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자 그런 것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고 어쨌든 그리움이 앵무새에 대한. 그러고 나서도 안필수 할머니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며 앉아있더니 한참 후에야 일어나서 엉덩이를 툭툭 털었다. 자 이런 거 행동 묘사예요. 묘사라고 쓰자. 행동 묘사예요. 대화와 묘사로 진행되는 것을 간접적 성격 심리 제시라고 그래요. 간보극장이에요.
그러고는 꼭 무대 공연을 마친 가수처럼 이렇게 직유법, 은유법 들어가면 진술 방법으로는 묘사예요. 여기도 묘사인 거예요. 수줍게 웃으며 돌아왔다. 뭐예요? 그러니까 행동? 뭐예요? 묘사인 거예요. 나와 박광석 할아버지 열렬하게 박수를 쳤다. 옆에 와 아는 할머니를 보고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었다. 사실 이것도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 속이 다 시원하네. 그러니까 한동안 최근에 할머니가 되게 우울해하고 힘없어하고 이런 걸 옆에 할아버지도 알았겠죠? 근데 와서 소리치고 기운을 차린 듯한 모습을 보니까 할아버지도 아유 내가 다 시원하네 잘 털어버렸어 하는 거예요. 역시 위로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후련한 그랬지만 할머니에 대한 위로도 사실은 돼요. 자, 일단 읽고 가자. 뒤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갈등 역할 26쪽이에요. 자,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긴장감을 더해줄 수도 있고요. 사건의 필연성을 부여하기도 해요. 싸움의 원인을 우리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갈등이 있으면. 말이 맞나요? 뭔가 싸울 원인이 있으니까 갈등할 거 아니에요. 내면이든 외면이든 간에. 그래서 어떤 행동을 일어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갈등 해결 과정을 통해 주제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요거 중요해요. 얘들아, 너네 그 춘향전 알죠? 너무 춘향전 옛날 거라 그러나? 자, 여러분이 중학교까지 배운 춘향전에서 춘향이는 어떤 인물로 느껴지냐? 열려져? 아니냐? 혹시 어떤 인물로 느껴지니? 열려? 열려 뭔지 알죠? 춘향의 직업이 뭐죠? 나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요. 요거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주제를 갈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요거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춘향의 직업이 혹시 뭔지 알아요? 기생. 근데 원래는 얘가 기생이 아니잖아요. 아직 기생급부 안 올라갔잖아요. 근데 엄마가 기생이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법은요. 엄마가 기생이면 얘도 기생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지가 하기 싫다가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몽룡이가 서울로 가고 변학도가 와가지고 춘향이를 보고 수청 들라고 하잖아요. 기생이 아직 아니다고 하지만 앞으로 기생 돼야 되는 앤 거예요. 아직 적부에 올랐으니까 좀 불법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얘가 수청을 들어야 되는 건 기생이라면 그게 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수청 안 들죠. 그러다 옥에 갇혀서 변학도 생일날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럴 때 변학도 생일 전에 춘향이를 이몽룡이가 거짓 차림으로 찾아와요. 이미 암행어사가 됐지. 근데 춘향에게 마지막까지도 거짓말을 해. 집 앞 쫄딱 망했다고. 아직 내일 출두해야 되니까 아직 비밀을 해야 되잖아. 자,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은 어떻게 하지? 혹시 이거 내용 아냐? 춘향이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니? 이때 거절하는데 고개를 들어보라. 아니 그거 말 그 앞 전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와가지고 우리 집안 쫄딱 망했고 가구도 떨어졌고 아버지 유배 갔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 들어와. 그래. 그러니까 춘향이가 같이 온 월매한테 어머니 저 장옷 이런 거 팔고 해가지고 서방님 밥도 맛있게 해드리고 농 같은 것도 팔고 해가지고 서방님 옷도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저 내일 죽게 될 거니까 반드시 내일 맞아 죽게 될 거예요. 맞아 죽으면 저를 그냥 사꾼인 척 일꾼인 척 달려들어가지고 저를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이씨 집안 선산 깨는 못 묻을 테니까 선산 발치 밑에다가 매장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춘향전이에요. 그런데 원래 춘향이가 이렇게 성격이 좋은 애가 아니에요. 원래 몽룡이가 처음에 춘향이하고 헤어질 때에도 우리 아버지가 승진해가지고 나 서울로 가야 돼 이러거든요. 그러면 춘향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 가 그래요. 잘 가. 그래서 아니 몽룡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오늘 잠깐 임치로 헤어지는 게 아니고 너랑 굿바이를 해야 돼. 그랬더니 춘향이가 당연하지. 내가 너랑 따라갈 줄 알았냐? 원래 그래요.
야 내가 천민인데 내가 널 어떻게 따라가? 못 따라가지. 일단 너 가가지고 조용히 살고 있어. 살다가 집 옆에다가 작은 집 하나 얻어놔. 근데 같이는 못 가니까 몇 달이고 있다가 내가 올라가가지고 요 집에 살고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나 보러 와. 그럼 난 돼. 이게 원래 제대로 춘향전인 거예요. 그랬더니 몽룡이가 아니 그게 아니고 완전히 굿바이를 해야 된대. 내가 너랑 사귀면 16밖에 안 된 새끼가 사귀면 과거도 못 본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춘향이가 쓱 쳐다본다 몽룡이를. 그러다가 거짓말이죠? 한 거지. 근데 거짓말이 아닌 거야. 진짜인 걸 느낀 거지. 그럼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철푸덕 주저앉아가지고 땅을 막 치고 머리 막 들어 뜯어요. 그러면서 사기당했다는 거지. 왜 이래? 그러다가 또 다시 눈을 딱 닫고 쳐다봐요. 이렇게. 거짓말이지? 아니에요. 또 막 땅을 치고 막 이래요. 그걸 월매가 들어요. 막 뛰어나와. 왜 그래? 그러니까 굿바이 해야 된대요. 봐, 새끼야. 내가 이 새끼들 반드시 배신 때린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하룻밤 못 지내게 했던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배신 때리지 않기로 하고 몽룡이가 2차 각서를 다시 써요. 속치마에다가. 배신 안 때리고 찾으러 오겠다. 그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거지 해차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전에서는 이렇게 뭐 팔아가지고 선방님 뭐 해주고 이렇게 했잖아. 뭐 밥도 해주고 옷도 해주고 막 이랬잖아. 근데 아까 춘향하고 좀 안 맞지? 아까 춘향 성질 더럽잖아. 생각해봐. 좀 말 좀 미안하긴 하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아니냐? 춘향이가 일하는지 엄마가 뭐라고 직업이? 기생. 얘네 집 돈 별로 없는 집 아니다. 사실은 돈 있는 집이야. 퇴기지만. 야 요즘 그 너네 그 저기 뭐야 버닝썬 들어봤죠? 버닝썬 사건 알죠? 술이 한 병이 1억인데 2억짜리도 있고. 그리고 하루에 매상이 몇십억 그 한두 개가 이제 팔릴 거니까 그지? 한 몇천만 원 몇 억은 될 거 아니냐? 그지? 1년에 몇십억 할 텐데. 그런 집이야. 원래 월매네 집이. 그 전에는 돈이 있어 없어? 있지. 돈 많아. 거기에 양반 새끼도 드나들고 막 이런 거를 맨날 본 거야. 춘향이는 사실은. 아 너 미안하다. 요즘 그런가? 좀 달고 다른 년이야. 술 먹고 다니 이런 걸 다 아는 애라고 기집애가. 그래서 남자 꼬실 줄도 아는 애야 얘는 사실은. 이거 내가 하는 말 아니다. 춘향도 되게 이분이 되게 많아요. 그 원래 몽룡이가 춘향이를 이렇게 북식만 한 거야. 그 방자 시켜가지고 춘향이 오라 그래 이렇게 하잖아. 그 춘향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아냐? 그냥 가지 않는다. 나비가 꽃을 찾아야지 꽃이 나비 찾는 거 보셨어요? 그리고 집을 간 거예요. 무슨 뜻이야 이게? 시우야 이게 무슨 뜻이냐? 모르면 여자 못 사귄다. 무슨 뜻이야 이게? 여자가 오는 게 아니라 네가 찾아와 이 새끼야. 이러고 간 거야. 그래서 그날 몽룡이가 그 방자 데리고 밤에 야밤에 찾아간 거야. 16살짜리가 공부하는 척하고 야자 땡 까고 놀러 간 거란 말이야. 어? 그래서 하룻밤 치른 거예요. 그때도 1차 계약서를 썼어. 속치마에다가. 어? 자, 그랬던 놈이 와가지고 다 쫄딱 망했다고 한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춘향전 아까처럼 헌신적이에요. 그러나 너무 길게 했다 미안. 자, 그런데 다른 춘향전이 있어. 아까 그 막 머리 했던 춘향이 있지? 그게 경판본인가? 경판본 같아요. 서울에서 썼느냐? 전라도에 썼느냐? 달라요. 거기 보면 또 뜯어요. 또 뜯고 머리를 벽에 박아요. 왜 박겠냐? 아니 원래 이몽룡을 왜 꼬셨냐? 꼬신 거예요. 얘네 돈 많아요. 왜 꼬셨어요? 아, 돈 많다니까요. 신분 상승하려고 꼬신 거예요. 물론 조선시대 법은 신분 상승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서민들의 소원이 뭐예요? 인간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몽룡을 잡았던 거예요. 근데 못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인생 망했다고 머리를 박는 거예요. 이렇게 벽에다가. 자, 그럼 여기서 춘향의 의도가 뭐라고요?
목욕 왜 잡았다고요? 신분 상승하고 싶어서. 그거를 머리 박는 행동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절정은 암행어사 출두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판본은 앞에서 머리 박는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주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춘향이가 머리 박는 행동을 보고 이 새끼는 몽룡이를 좋아한 게 아니고 신분 상승하고 싶었구나 라고 하는 그 주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는 부분에서 왜 싸우는지가 드러나요. 왜 싸우는지를 알면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길었구나. 자, 갈등의 역할 뭐예요? 뭐 한다고요?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줘요. 왜? 왜 싸우는지를 아니까. 너무 길었구나. 그래서 주제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함. 외우셔야 돼요. 주제 기능, 갈등의 역할, 기능 알맞지 않은 것, 이런 걸 쪼개가지고, 요렇게 쪼개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집어넣고 해서 오지선도 낼 수 있잖아요. 알았죠? 자, 넘어가자. 10분만 더 하고 끝내드릴게. 요거 한두 페이지만 하고 끝내드릴 테니까 마지막 집중하자. 끝내지는 못했거든, 오늘. 끝내지 못하고 한 반절 할 수 있을 것 같아. 끝에 왜 이렇게 길어? 자. 잘했어. 여기 할 차례죠? 자, 잘했어. 자, 이제 그럼 원준이 자네 차례. 손살을 치며 끝까지 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할머니가 그렇게 용기를 내서 해주니까 원준이도 그렇게 하고 싶어진 거죠. 놀랍게도 원준은 킁킁 목을 가다듬더니 일어섰다. 예상을 벗어난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한 번씩 차례를 들여다보고는 아까 안필순 할머니가 가서 앉았던 데 조심히 걸어갔다. 제가 뭘 하려고 저러나 궁금하여 나는 조마조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자, 원준이 갈등이 심했죠. 근데 지금 원준이 어디 가서 서 있니? 낭떠러지 앞으로 갔잖아요. 불안하지. 그러니까 왜? 개새끼 몸 던지는 거 아니야? 그치? 생각하잖아요. 저러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몸 던지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응? 제가 뭘 하려고 저러나 나는 조마조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원준은 쪽을 앉았어요. 그리고 허리를 숙여 낭떠러지 아래를 바라보았다. 그때 걱정되는 거예요. 저 새끼 뛰어내리면 어떡하나? 순간 나는 벌떡 일어섰다. 왜? 뛰어내릴까 봐. 그래서 고조된 거예요. 옛날에 연합고사 있을 때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 보고 갔어요. 그때 연합고사에 떨어진 애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몇십 년 전이라. 원장이 나를 부르더니 제가 그때 제 어린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마 그때는 조교 시절에 알바를 했던 것 같아요. 따라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걔를. 건물 5층이었는데 걔가 이렇게 교회 가면 나를 뒤에서 쫓아다니래. 한 5분 되게 두고. 왜? 좀 되게 심각했나 봐. 뛰어내릴까 봐. 응? 실제 그런 데 있었어요. 응? 자, 걱정되고 그러면 그런 걱정, 생뚱맞은 걱정도 할 수 있는 거야. 자, 나는 원준이를 좋아하고 갈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살할까 봐 걱정도 되는 거죠. 자, 그때 원준이 벼랑간 소리쳤다. 마치 뭐라고 할까? 자, 그냥 목을 푼 건가요? 엄청나게 큰 소리. 방금 안필수 할머니 외친 것보다 10배는 더 큰 소리였다. 그만큼 마음의 응어리가 크다. 응? 이해되죠? 자, 요건 아까 왼쪽에 있었는데요. 슬픔, 미안함, 죄책감 이런 거 있었어요. 자, 요건 중복된 거야. 앞에 거, 그지? 여기랑 중복된 거야. 여기 어디 갔어? 본문에도 아마 나와 있었어요.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네. 같은 거야. 정리가 된 것 뿐인 거니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자, 확인하시고 넘어갈게요. 요 페이지까지만 하자 오늘. 자, 깜짝 놀라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니까 서로 악을 쓰듯이 막 외치니까 좀 전까지 잠잠했던 낭떠러지 아래 잠못 숲에서 새들이 우르르 날아올랐다. 소리를 크게 질렀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요란하게 목을 푼 원주는 드디어 허리에 손을 얹었다.
그래서 훅 들이시더니 벼랑간 노래하기 시작했다. 동해물과 자 얘는 노래를 할 게 별로 없는 거야. 권투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을 거라고 추론할 수도 있어요. 응? 시합 나가면요 이게 나오거든. 응? 노래인지 개성인지 모를 또는 좋아 됐어요. 자, 노래인지 개성인지 모를 그 소리에 아이고 우리는 동시에 경악한 얼굴을 곧거라졌다. 노래를 애국가를 부르고 있으니까 할 줄 아는 노래가 없다는 건 정말이었구나. 그래도 그렇지 정말 이건 너무하잖아. 나는 깔깔깔 큰 소리로 가슴속에서 씩씩 새소리 날 때까지 웃었다. 자 그만큼 글씨 보이냐요? 그만큼 복싱에만 열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게 성실한 친구인 거야. 박광석 할아버지가 웃지 말라면 눈을 흘렸지만 할아버지도 이미 눈꼬리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안필순 할머니는 숫제 엎드려 숨넘은 소리를 내며 부들부들 웃었다. 되게 심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보면 되게 좀 허탈하게 쉽게 풀어내고 있어요. 약간 좀 해학적이기도 한데 자, 이런 거 맞춤법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나 등 뒤에서 폭소하는 관객들 누구냐? 나랑 할머니랑 할아버지 아랑곳 없이 원준 우렁차 계속 불렀다. 애국가를 도치예요. 이런 거 안 써도 할 수 있죠. 문장의 분장 성분의 순서를 바꿨어요. 자, 아이고 잘한다. 할머니 안필 할머니가 박수 쳤다. 나도 신이 나서 추임새를 넣었다. 그만큼 마음의 심리적 고민, 갈등이 컸고 그걸 풀어내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할머니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준이 너도 잘하고 있다. 젊은 친구를 응원하고 싶은 거지. 위로하고 싶고 응원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신이 나서 추임새를 넣었다. 왜? 갈등을 풀어내는 걸로 느껴지고 있거든. 원준아 더 질러봐. 그래서 원준이 돌아오면 씩 웃었다. 자 추임새. 이 추임새는 판소리 용어긴 하지만 여기서 응원의 의미예요.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고 싶을 만큼 이런 거 의존 명사고 띄어쓴 거예요. 상큼한 그런 이제 코끝이 찡해지는 미소였다. 그 고민을 아니까 공감하기도 하고 얼마나 풀어내고 싶었으면 그렇게 소리를 지를까 하는 마음에 감동하고 공감하고 해서 코끝이 찡해진 거예요. 너무 웃어 가려운 백가족 부잡고선 아이고 짠한 것 하고 생각하는데 공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픔을 아는 거예요. 원준의 마음을 갈등했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아이고 저 짠한 것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코끝이 찡해지는. 근데 이고 내려 마침 원준이 목을 킥킥거리며 돌아왔다. 나는 이래서 돌아온 원준을 안아주었다. 뭐예요? 위로예요. 격려지. 자, 아이고 잘했어 엉덩이를 툭툭 쳐주며 머리도 쓰던 코풀도 꼬집어줘. 다 위로와 격려예요. 대견스럽고 기특함 그랬는데 어쨌든 위로와 격려. 자 이상하네요. 소리를 지른 것뿐인데 좀 시원한 것 같아요. 500ml짜리 물병을 한꺼번에 비운 원준이 굉장히 오랫동안 질렀나 봐요. 언제 뭐 이제 소리 말했다. 그것 봐 그렇다니까 이제 나을 거야. 박광석 할아버지 흐뭇하게 말했다. 정말 이거 뭐가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고 난 어쩐지 울 것 같기도 했다. 여기 울 것 같기도 뭐예요? 공감한 거예요. 응?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다 똑같아요. 공감 이런 거예요. 고작 노래를 좀 불렀을 뿐인데 평소보다 조금 더 크게 말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기분이 좋은 일일까? 겨우내 땀에 전 손님들을 얄보드레한 봄이불로 바꿔 덮은 첫밤처럼 온몸이 다 산뜻했다. 비유법을 썼네요. 상쾌한 마음 그랬어요. 비결은 뭘까? 여기가 산이어서일까? 매료도 없이 소리를 꿀꺽 삼켜버린 이 산의 청신한 공기 덕분일까? 아무도 없는 산에서 표현을 해도 그걸 뭐 욕하거나 비웃거나 이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일까? 그러고 보니 원주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아마도 속으로 잘 사귀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애국가밖에 모른다는 건 놀러 다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권투만 하는 친구지. 거기에다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도 잘 안 하는 친구인 거. 속으로 잘 사귀는. 응? 자, 그런데 이렇게 크게 소리 질렀으니까 그만큼 마음이 아팠을 거라는 거지. 저렇게 크게 소리를 또 지를 줄 아는 애였어. 보기보단 늠름하지. 산 공기 흠 들이시며 그런 생각하는데 콧구멍 앞으로 무언가 쑥 들이밀어졌다. 한 줄만 끝낼게요. 이쑤시개 꽂힌 키위 조각이었다. 할머니가 아예 거기서 먹으려고 준비해 온 거였던 거예요.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자 다음 시간 이어서 할게요.